본 방송은 11월 2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1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호 PD님, 전희재님 그리고 변영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부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공이 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심란해진 기아팬 PD 이원호라고 합니다. 네, 원래 오늘은 저는 우리 단장 일을 은근 잘해요 라고 자랑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성토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토브리그 각 팀별 중간고사 컨텐츠 준비해봤고 좀 혼란하다는 말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거 여과 없이 얘기 나눌 테니까 다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올 시즌 뜨거운 감자였던 롯데자이언츠의 팬 야공소 17기 미디어팀 변영아입니다. 올해만 벌써 야자수 팟캐스트 5번째 녹음이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야자수 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약간의 고해성사와 함께 오늘도 알찬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자수 PD로 활동하고 있는 KT팬 전희재입니다. KT가 요새 스토브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불만족스러움을 좀 많이 토로를 하고 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날씨가 좀 약간 흐리기도 하고 좀 굳어서 해돋이를 매년마다 보는데 그걸 못 봐서 1월 2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던 좀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새 오늘 이제 12월 1일이니까 12월 한 달만 이제 2025년도 남겨두게 됐습니다. 세 분은 올 한 해 좀 점수를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야구의 한정에서인가요? 뭐 야구도 괜찮고 일단 뭐 지금은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야구의 한정에서면 저는 단언컨대 빵점. 빵점 주고 싶습니다. 네. MLB 응원팀이 워싱턴이기도 하고 워싱턴이 또 이번에 거의 한 100회 시즌을 치렀는데 또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KBO는 이제 KT 얘기 앞으로 더 많이 하겠지만 KT가 상당히 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빵점을 주고 싶네요. 빵점은 아마 롯데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연패가 너무 데미지가 컸죠. 그나마 뭐 홍민기, 윤성빈 등의 좀 유망주 보는 맛으로 생각하면 한 5점은 추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MLB 응원팀은 저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는 사실 뭐 드라마 쓴 것도 있고 해서 한 80점 주겠습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85점이네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다. 하나라도 볼 게 있으면 됐었죠. 네, 그렇죠. 저는 올해 기아는 우선 김도영이 30경기 뛰었기 때문에 30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MPB를 제가 가끔 보는데 올해도 여전히 팀이 많았기 때문에 MPB는 2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그 여러분들 뭐 야구 외적으로 좀 점수를 매겨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한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역시 야구 팟캐스트라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롯데자이언츠부터 나오는 거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LG 트윈스가 올해 또 V4를 하면서 이제 올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없이 또 찾아오는 스토브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아예 옷을 벗는 은퇴를 하는 선수들도 많이 올 시즌에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팬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야구의 진심이시구나 하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삼성의 팬 유튜버로 유명한 불방맹이 씨가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도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최용호 선수가 그 당시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 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것도 모르고 라팍에서 또 실시간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뜬금없이 또 원태인 선수를 만나서 예. 심지어 먼저 원태인 선수가 알아보셨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선 또 2025년 스토브리그 중간평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2차 드래프트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총 17명의 선수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이글스 선수가 4명이 지명이 되면서 가장 많은 유출을 좀 겪게 됐습니다. 17명의 선수 중에 주목해 볼 만한 픽은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갔었던 안치홍이 가장 눈에 띄긴 했었죠. 아무래도 키움으로 이제 향하게 됐는데 지명을 듣자마자 저는 근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부터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누구나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내년에 그 셀러리 캡 하한선이 도입이 되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약간 NBA 타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NBA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셀러리 덤핑식 트레이드의 느낌도 좀 났었고, 물론 이건 2차 드래프트라서 좀 아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 어쨌든 키움이 이게 뭔가 억울했는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좀 이례적으로 안치홍 선수의 계약 구조를 아예 구단 공식에서 밝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간 이제 연봉 7억, 옵션 4억, 보상금 4억으로 해서 뭐 대충 최소 금액으로는 뭐 11억만 내면 된다. 우리 뭐 셀러리 캡 채우려고 뭐 안치홍 데려온 거 아니고 뭐 진짜 반등 가능성을 보고 데려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알잖아요. 솔직히 올해 안치홍이 어땠고 이 선수가 이미 본인의 전성기 구간을 한참 지난 선수라는 거를 올해 좀 많이 보여줬었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한 2, 3년 전의 성적도 사실 장타 툴에서 맞아요. 이미 많이 꺾여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다 보니까 1라운드 첫 번째 픽으로 나갈 만한 선수였나라고 하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못해도 근데 뭐 이 선수가 풀시즌을 뭐 이제 주전으로 돌려진다면 아무리 그래도 올해만큼 끔찍한 성적을 기록하진 않겠죠.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우르크 70은 치겠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또 최주환 선수와 이제 포지션이 겹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다소 의아한 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안인산 선수를 이제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호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KT에서. 그래도 이 선수가 고교 시절부터 이제 타자 쪽 재능도 충분히 괜찮았고 그리고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 본인이 투수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타자로 돌아오고 지금 2년차였던 시즌이었는데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꽤나 인상적인 슬래시 라인과 10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파워툴 쪽에서도 좀 충분히 강점을 보이는 1루수가 됐죠.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NC에서 풀리게 될 줄도 몰랐고 KT에서 이 선수를 바로 업어오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안인산 되게 괜찮다라고 딱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롯데의 경우에는 1, 2라운드 김주환, 김영준 모두 피지컬이 좋은 유망주를 지명했어요. 특히 김주환은 자완 파이어볼러라는 특성을 보고 지명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상동 화타 김상진 코치가 손봐줄 것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3라운드에서 최충현을 지명했어요. 네. 삼성의 최충현. 네, 사실 최충현은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구속, 제구력, 워크애식 다 의문부호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 단장에 의하면은 그 김상진 코치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코멘트할 것도 기대도 좀 없는 상태. 사실 저번 8월 2군 등판 기준 직구가 한 135에서 140km 정도를 평균치를 이렇게밖에 못 찍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김상진 코치가 거의 마개조를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과연 김상진 코치와 함께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롯데는 결국 노진혁 한현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셀러리캡 손해만 더 본 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제가 타 구단주여도 노진혁 한현희 절대 안 데려갑니다. 박진형이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간 선수인데 키움에서 꼭 반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17년도에 벤츠박 활약 절대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 주변 하나 팬분들의 의견을 좀 빌려봤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 팬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던 안치홍의 키움 이적을 좀 반기는 분위기. 그리고
이태양은 좀 많이들 아쉬워하더라고요. 적어도 이태양이 아직까진 롱릴리프로 띄워줄 수 있는 자원인데 지금 하나 투수가 워낙 뎁스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키움에서 잘하길 바라는 응원이 많았고 이상혁 선수도 대주자 역할 전혀 하지 못해서 나간 거 잘 됐다고 보는 게 주된 여론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조수행의 하위 버전이 이상혁이라고 보는데 왜 두산에서 픽해갔는지는 좀 다소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제일 만감이 교차했던 선수가 추재현 선수예요. 네. 포텐만큼은 정말 최고인데 유리몸이라는 약점도 있고 참 터질 듯 말 듯 하면서도 고점 잘 못 찍는 선수라 결국 1년도 안 돼서 다시 팀 옮기는 모습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최초 지명 팀으로 간 거고 키움이 지금 전체적인 뎁스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외야에서만큼은 본인이 한 자리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재현은 저 진짜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왜 풀렸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인에 안 묶인다면 트레이드를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추재현이 조수행이나 전다민이나 이런 선수보다 후순위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린 거에 좀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일단 기아의 유일한 희소식이고요. 그 2차 드래프트가 저는 2차 드래프트에서는 감히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태양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양이 3번까지 오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키움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두산에서 나가거나 할 줄 알았는데 키움이 안치홍을 데려가고 두산이 걸으면서 3번까지 왔는데 일단 놀랐습니다. 기아가 사실 불펜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조상우도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폭망했고 성영탁한테 모든 걸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태양이 솔직히 나이가 있고 예전에 우리가 10년대에 봤던 이태양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아 2군 퓨처스 성적을 내는 선수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올라와서 추격조 넷이 그냥 승리조만 해줘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격이 워낙 좋은 선수여서 또 더가웃에서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호연도 굉장히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기아 3루가 무주공산이에요. 네, 2군에서도 3루를 제대로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작년에 뽑아놨던 2군 3루수 한 명이 햄스트링이 터지는 바람에 3루수도 거의 막 땜빵을 뛰듯이 봤거든요. 근데 이호연을 데려올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KT에서 왜 풀었는지 상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약간 제가 1군 성적을 봤을 때만은 약간 길을 터주기 위해서 풀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궁금합니다. 약간 여기 전 소속팀 팬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또 약간 사용법이나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나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롯데 팬으로서 말하자면 내야 전부 커버 가능한 유틸 자원이에요. 타격도 일발 장타 능력이 있어서 준수한데 이게 좀 풀타임 경력이 적은 게 흠인 것 같아요. 사실 KT에서도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롯데 있을 때도 이게 좀 후반으로 갈수록 지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에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선수 본인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딱 내야 보는 이정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원은.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사실 기대를 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지만 어쨌든 컨택 툴 하나는 그래도 쓸만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보여준 그 짧은 기간에서의 성적은 KT에서의 성적은 그닥 믿을 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야 유틸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포지션이 정확히 없는 선수일 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래도 좋습니다. 3루에 서 있을 그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아에서 변우혁을 쓰지 않는다면 3루를 돌렸을 때 위즈덤을 돌리거나 아니면 박민이나 김규성 선수가 많이 썼었는데 사실 박민이나 김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센터라인 수비에 적합하지 코너라인 수비에 적합한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둘 다 기본적으로 수비는 잘 하는데 약간 뭐 날카로운 타구 빼어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어 선상에 걸치는 타구를 대응하는데 살짝의 미숙함이 있다 생각을 해서 3루를 경험해본 사람이 있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2군 진행 요원조차도 많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올해 신고 선수도 거의 한 6명 정도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호연이 온 거는 되게 아주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기영 선수
참 약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일단 그 송은범 선수 부상 선수로 왔던 선수인데 아마 KBO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상 선수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 게 아마 17년도이실 것 같고 그리고 23년도, 22년도에 김종곤 감독 있을 때 불펜으로 많이 갈렸거든요. 작년에 FA로 대우를 좀 해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돈은 조금 덜 받았다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그리고 기아에서 9승밖에 못해요. 10승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고마운 선수인데 진짜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또 마침 또 경북고 출신이에요. 네, 대구 출신이라서 고향이죠. 네. 고향으로 돌아간 거라서 고생 많았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산이 이용찬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다들 이제 두산이 선수 복귀를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선수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막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김현수가 아니라 이용찬일 줄은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거는 혹시 호스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산 팬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용찬 선수는 또 우승을 경험을 했던 투수기도 하고 저는 이용찬 선수의 포크볼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이용찬 선수에 대한 뭐 긍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용찬 잡는 건 좋다. 근데 이태양은 왜 안 뽑았을까? 나이가 둘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네. 이태양을 안 뽑고 이용찬을 뽑은 건 좀 저도 의아하긴 합니다. 네. 사실 그걸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용찬은 국도 포크로 찍어 먹는다고 포크를 많이 배워야 된다고 후배 투수들이. 그래서 아마 멘토 역할을 데리고 온 것 같긴 한데 이태양 거른 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드래프트 선수들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승자는 또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차 드래프트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FA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A 승인 선수 명단은 신규 12명, 재자격 9명, 총 21명이었고요. A등급 6명, B등급 8명, C등급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녹음일 기준해서 총 10명의 선수들이 계약을 마쳤고 2명의 선수가 이제 보상 선수로 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최대어 중에 한 명이었던 기아 타이거즈에서 두산 베어스로 4년 80억 계약으로 이적한 떼떼 아빠. 저는 떼떼가 이 망고 옷 입는 게 제일 기대되거든요, 솔직히. 예, 박찬호 선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떼떼를 빼고 봐도 좋은 무브죠, 굉장히. 그렇죠. 네, 심우준이 50억인데 막말로 박찬호가 4년 80억이라고? 해자죠, 해자. 이게 이따 이야기할 계약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현재 과열된 FA 시장에서 더더욱 합리적인 무브였고 두산 팬들도 충분히 그 이후의 계약들과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두산 숏자리에는 사실 안재석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자원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유찬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명확한 타입의 선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KBO에서 이게 박찬호 정도의 유격수가 지니는 가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지금 권동진이나 뭐 어준서나 심우준 쓰고 있는 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BO가 메이저리그만큼 이제 숏 자원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지도 않고 애당초 틀적인 장점이 뛰어난 유격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박찬호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이 선수가 타격 스타일상으로는 분명히 저평가될 만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유형의 타자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루 능력이 아예 떨어지는 타자가 절대 아니죠. 그래도 출루율 .360에서 370 이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선수고 컨택에서의 밸류는 지난 4년간 이미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어떻게든 경험치 먹여서 그렇죠. 그래서 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뭐 박성환이라든지 뭐 김주원, 뭐 오지환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신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루와 그 수비에서의 밸류가 두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이 박찬호 영입 때문에 뭐 올해 그 두산에서 내야 어린 자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었잖아요. 뭐 근데 네. 그 선수들이 좀 아깝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냉정히 말했을 때 그 선수들이 박찬호만큼의 밸류를 뽑아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성장이 애초에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팀의 플러스인 영입이고 이건 반박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계약 기간도 30세에서 34세 선수로서
이제 딱 전성기를 구가할 야수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할 그 타이밍을 커버하는 아주 훌륭한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박찬호 선수도 제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KBO 내에서는 유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고 초반 언론 플레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합리적인 액수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기아가 S급 아니면 오버페이 안 하는 기조의 팀이다 보니까 좀 떠날 거는 유력을 해보였고 두산 측에서는 안재석 외에 뭐 이유찬, 오명진, 박준순, 박지훈, 뭐 임종성 등 내야 경쟁 후보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 다들 완전 주전급 스탯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모든 스탯 면에서 좀 안정적인 주전 내야수 보강이 필요했으니까 확실히 이득인 것 같아요. 극초반엔 두산 팬들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재환 사태가 터진 시점에서는 박찬호가 이렇게 와준 걸 정말 고맙게 여기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기아 쪽에서도 올 시즌 무난한 모습 보여준 신인 홍민규를 보상 선수로 픽하면서 나름 괜찮은 선택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라서 그만큼 마음도 좀 많이 쓰였던 선수거든요. 사실 이 선수는 뭔가 좀 형용하기 힘든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비는 진짜 엄청납니다. 사실 그거 하나 보고 받고 키웠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타격이 사실 원래 좀 문제였죠. 이게 이제 실제로 모 해설위원께서 방송에서 스윙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라고 할 정도로 스윙이 이상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뭐 본인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서 결과는 또 괜찮게 뽑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없을 때 투수들이 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커버해주는 범위가 남달라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전지적 기아팬 시점에서는 박찬호 이후가 좀 더 두렵긴 합니다. 이게 박찬호 그러니까 최소 2할 8푼은 찍어주고 수입범위 넓은 골든글러브 경쟁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유격수를 보내고 김규성, 정현창, 박민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누구예요 할 선수들이랑 하다가 이제 호주 유격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뭔지 살짝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장 하고 싶고요. 근데 이 얘기는 이따 할 거니까 좀 패스하고 사실 박찬호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적어도 유격수로 4년을 잘 버티면서 풀타임을 띄워줘도 뭐 돈값을 완벽하게 했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한 50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 선수가 약간 봤을 때 좀 약간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좀 껄렁껄렁하다라고 느낀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사실 한 10년 전에 박찬호 선수 인터뷰할 때만 봐도 진짜 완전 작고 여리여리한 선수였는데 지금 막 본인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벌크업도 하고 후배들도 많이 챙기고 한 스타일이라서 두산이라는 어린 선수가 많은 팀에는 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두산 팬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두린이 출신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래서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네, 박찬호 선수가 두산으로 또 들어오면서 홍민규 선수가 이제 보상 선수로 기아 타이거즈로 가게 됐는데 두산 입장으로서는 이 홍민규 투수가 3라운드 픽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공들여서 키웠던 그런 투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아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 좀 빨리 계약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두산에서 좀 대주자 요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조수행 선수인데요. 4년 16억으로 두산 베어스와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수행 선수의 재계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따가 얘기할 최원준 4년 48억보다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대주자잖아요. 조수행은. 냉정히 말해서. 이 선수는 외야 백업 요원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많이 민망할 정도의 타격과 수비를 그렇다고 센터를 뭐 잘 커버하냐는 또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주로 나오는 수비에서 주로 나오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제 기억이 맞다면 레프트였는데 네, 토를 잘하죠. 주로 잘하고 하는 거 아는데 대주자한테 무슨 4년 16억을 줍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 자체가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약간 좋게 포장을 해주자면 좀 큰 마음 먹고 영입했던 김민석이나 추재현이 미미한 활약을 보인 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추재현은 키움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래도 도루왕 출신인데 조수행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버페이를 감수한 듯 보이는데 그렇다고 추재현을 올해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 선수는 이렇게 보류 명단에서 풀고 조수행을 계약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그럴 가치는 있나 하는 의문은 듭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KBO 공식 FA 계약 공식 1호는 조수행입니다. 아, 그렇죠. 역사는 조수행을 1호로 기억을 할 건데 사실 처음 봤을 때 진짠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B등급이잖아요. 그래서 타 팀에서 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 조수행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대부분 한 팀 한 명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년 16억이면 어떤 부분에서 16억이 들어왔는지 중량적 평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살짝 저도 약간 의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발은 정말 빠릅니다. 발은 정말 빠르고 번트도 잘 되는데 중견수라고 하기도 살짝 애매한 수비력이 있고 그렇다고 컨택이나 장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BQ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센스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전설의 스모 사건을 라이브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왜 16억? 네, 저는 이제 좀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6년 4억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두산의 상황을 좀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좋게 포장을 해주자면 지금 외야수가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한 두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야 뎁스 자원의 확보가 무조건 필요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행이 그렇게 빠른 타이밍에 1호 계약자로 나올 정도로 두산이 공들여서 오퍼를 먼저 할 선수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나중에 오퍼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들어갈 팀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4년 16억의 계약이 좀 과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택 선수인데 4년 10억으로 이제 KT 위즈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한승택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수행 16억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더 충격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애당초 한승택이 지금 기아에서조차 포수 3옵션도 아니었잖아요. 4옵션쯤 됐었나요? 한 5옵션쯤 됐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승택이 2옵션, 3옵션이었었던 때가 아마 한 3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만큼 기아 내에서도 이제 좀 많이 밀렸었던 백업 포수였고 10억이라는 다소 거금을 주고 데려올 만한 이유가 없었던 KT였기 때문인데 왜냐면 이제 장성우가 아무리 제가 좀 수비 못한다 뭐 이제는 포수로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장성우를 주전 포수로 간다고 치면 이제 유망주인 그 강현우와 조대현 선수가 있잖아요. KT에는 이 선수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포수 유망주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동감합니다. 네. 저도. 근데 이 둘을 얼마나 못 믿으면 한스택을 사오지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2차적으로 든 생각은 그 돈이면 차라리 강백호한테 10억을 더 얹어주지 그랬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장성우 수비하는 거 최근 2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허리랑 나이 때문에 이 선수가 블로킹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도루를 한 시즌 이제 100개 넘게 허용해주는 신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수비할 때. 그래서 이 선수한테 풀시즌 포수를 맡길 수는 없어요. 냉정히 말해서. 올해도 이제 지망타자로 꽤 많이 출장했었고 한 걸 보면 지망타자 플레잉 타임 비중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누군가 막아줘야겠죠. 그럼 한승택이 이제 백업 포수로 이 돈을 받으니까 이 옵션으로 나올 텐데 저는 진짜 의문인 게 한승택이 백업으로 나와서 찍는 성적이나 뭐 조대현, 강현우가 대충 뭐 한 30경기씩 나와서 찍는 성적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솔직히 한승택한테 WRC 플러스 뭐 한 97하고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타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에서 뭐 특출난 부분이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영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타팀 팬 입장에서 봐도 패닉바이 이 말 말고는 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장성우와 젊은 포수들
그 포수 자원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강현우랑 조대현이 또 그렇게까지 어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1년 단기 계약 뭐 이런 거면 메이저리그식으로 뭐 그런 거면 괜찮은데 4년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기아 팬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참 이게 우선 처음으로 KT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가도 좀 포수 뎁스가 약한 팀에 한 2, 3옵션으로 한 적당히 한 5억쯤 해서 가겠지 싶었거든요. 사실 기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포수가 막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야수 1위 코어 유망주가 포수고 그리고 지금 군대 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김태곤 한준수가 있는 상황이라 안 잡을 건 알았는데 KT에 갈 줄은 몰랐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참 오툴 플레이어 육각형이 굉장히 작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 육각형을 현미경으로 봐야 하고요. 일단 타격은 말씀을 드리면 뜬금포가 있긴 합니다. 가끔가다 오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끝입니다. 사실 스윙은 그러니까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스텐 선수가 제가 단언하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야수 스윙 워스트 탑3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루 저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장성우 선수처럼 100개 이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하면 박수를 좀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거 좋은 점은 있어요. 포수 기본기나 투수들의 선호도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더 가치가 높은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리틀 야구 때부터 포수를 봤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포수로서 안정감이나 기본기는 좀 확실한데 볼배합 같은 거는 저 같은 이제 팬이 논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있는 내내 좋아했다고 할 수 있던 순간 냉정하게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 선수를 뽑은 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한 거면 아쉽겠지만 보상 선수였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그래서 나름 좀 쏠쏠하게 잘 뽑아먹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뭐 왜 KT가 데려왔는지 솔직히 저도 강현우나 조대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KT가 떴길래 왜지? 싶었고요. 뭐 가서 잘 하시고 누구신데 여기서 못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뭔가 제가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안 듣게 기아에서 보였던 성장세보다 훨씬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선수의 한승택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번 스토브리그 가장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FA가 아닐까 싶은데 강백호 선수가 4년 100억이었죠. KT 위즈에서 하나 이글스로 이적을 하게 됐고 옵션이 또 20억이 껴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FA 계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떠난다는 사실 자체는 원래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실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필 가는 게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KBO에서 떴던 뭐 링크들 있잖아요. 뭐 두산 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팀이 아니라 갑자기 한화라니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 거의 거론되지 않았었기도 하고 이전에는 작년에도 뭐 KT에서 심우준 엄상백이 저는 딱히 그립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로 떠났으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항상 사랑하는 선수였고 어쨌든 구단의 첫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나는 걸 보는 거니까 굉장히 슬픈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선수의 존재가 이제 안 그래도 불인기 팀인 그 KT 팬들한테 있어서 완전 절대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감성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치면 KT가 생각해봤을 때 이 선수를 안 잡아도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주든 지금 타선에서 안현민을 제외하고는 팀에서 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점이 가장 뛰어난 선수인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팀이 돈을 쓰기로 결심한 만큼의 이제 강백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로 뭔가 영입을 하면서 채우는 과정을 봤을 때 그냥 이 돈이면 그냥 강백호를 120억에 잡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FA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가장 비싼 선수가 나중에 보면 가장 싼 거더라고요. 그죠? 네. 가장 비싼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되게 좋은 영입이죠. 이게 어쨌든 강백호라는 선수가 한때 이정우와 비견되는 아니면 혹은 더 고평가받는 그런 최고의 재능을 가졌던 타자니까
옵션 20억 껴서 4년 100억에 쓰는 거면 뭐 굉장히 합리적인 무브고, 그리고 이 옵션 20억조차 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좀 하나는 아니죠. 두 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시환을 제외하면 지금 한화에 지금 장타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외국인 제외하면. 네. 근데 강백호를 잡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노시환을 놓치게 된다. 이러면 좀 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강백호의 포지션 문제죠. 지금 4년 100억이라는 어쨌든 뭐 거금을 주고 영입한 선수를 DH 그러니까 지명타자로만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김경문 감독도 분명히 뭐 어디 포지션 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데, 지금 1루에는 최은성이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다면 코너 외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전에서 우익수를 맡기에는 사실 몬스터월의 저 부담감이 그죠. 좀 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좌익수로 보내면 괜찮기야 하겠는데, 저는 이 팬분들이 간혹가다 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강백호한테 KT가 왜 포지션 고정을 안 시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다 써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좌익수 갔다가 뭐 우익수 갔다가 1루수 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지명타자로 쓰는 건데, 안 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리 일단 타구 판단이 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구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코너웨어 수비를 제대로 봤었던 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한 5, 6년 전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만큼 더 나이가 먹고 다시 코너웨어 수비를 보기 시작하면 생각 이상으로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화 입장에서는 뭐 최근 뭐 아무리 성적이 떨어졌다지만 다른 FA 매물이었던 박찬호와 계약 내용 비교해봤을 때 정말 좋은 조건으로 데려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1년도 이후 이렇다 할 고점을 크게 못 찍고 있는 점이나 좀 포수까지 전전할 정도로 아직 불확실한 메인 수비 포지션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매우 좋은 조건으로 타선의 무게감을 더할 수 있게 되었죠. 한화 입장에서는 좀 보상 선수로 한승혁 선수가 간 것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승현이 내년 FA인 것을 감안할 때 KT 측에서는 한 해 잘 써먹고 연봉을 확 올려서 AB 등급으로 만든 다음에 또 FA로 타 팀을 보내면 또 좋은 급의 보상 선수 데리고 오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윈윈이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주변 하나 팬들은 그래도 젊은 투수 유망주들은 지켜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KT도 오히려 투수진은 더 견고해졌으니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강백호, 그러니까 앞에 한승태 또 KT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강백호도 한화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한화가 페라자를 데리고 왔죠.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옵션을 떴는데, 페라자를 복귀시킨 것과 몬스터월 존재를 생각을 하면 이게 강백호가 그럼 남아도 두산이나 KT에서 경합이 붙을 줄 알았고, 실제로 두산이 관심이 있는 건 팩트였으니까. 근데 손익관장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뭐 팀의 팀적인 상황을 제외를 하더라도 A급 선수를 팀에 더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로써 하나가 데리고 왔으니까 노시환, 최은성, 강백호, 페라자 뭐 이렇게 타선이 되잖아요. 거기 앞에 최재훈도 밥상을 차리고 하주석이나 심우준이나 뭐 문현빈이나 이제 알토란 같이 활약을 해주고, 문현빈 이제 알토란이 넘어섰죠, 사실.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라자랑 강백호가 외야를 선다고 하면, 그러면 중견수는, 네, 중견수한테는 무릎을 한 6개는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견수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KT의 프런트랑 강백호랑 이렇게 잡음을 많이 내면서 헤어져야 했을까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냉정히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강백호를 잡아달라는 게 팬심이었고 강백호가 어떤 일이 있던 KT의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이게 이 팬심을 저버리고 일을 한다는 거의 결과가 되게 좋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뭐 이따 후에 또 희진님도 말씀을 하실 거고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후에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잡을 수 있었으면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못 잡았다면 그냥 서로 좋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까지 여론전이 가야 됐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또 이제 강백호가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하나가 몬스터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몬스터월이 우측 담장에 아주 거대하게 그냥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겉쪽으로 타구를 보내는 선수들의 홈런 개수 손해가 좀 많아요.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강백호의 파워 정도면 저기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가 지금 강백호가 생각보다 발사각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라인 드라이브 히터가 좀 된 지 한 3년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이 선수가 데뷔 때는 좀 스프레이 히터에 가까운 유형의 타자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한 23년, 24년도 지나면서부터 완전 극단적인 당겨치기를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쨌든 타구가 모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모널을 뭐 부수고 뭐 홈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근데 어쨌든 무조건 넘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타의 감소가 생각보다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또 한화 이글스에 오게 되면서 한화는 공격력 강화라는 또 긍정적인 또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페라자 선수가 이번에 또 영입 확정이 됐는데 페라자 선수도 수비 쪽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무대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한화의 좀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참 극찬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4년 65억으로 LG 트윈스와 재계약을 하게 된 박혜민 선수인데요. 계약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후 나오는 계약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좋은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사에서 그 KT가 제시한 금액이 유출이 됐었죠. 아, 그렇죠. 네, 4년 80억 쓰려고 했다고 한 거를 보다가 이제 이 선수가 LG한테 이제 로열티도 있고 하다 보니까 4년 65억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남게 됐는데 4년 80억보단 낫잖아요. 아이 심지어 주장이고. 아, 그죠. 네, 올해 저 한국 시리즈 우승도 했고 충분히 기여를 많이 하셨던 선수고 하다 보니까 LG 팬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을 거라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지금 센터에서 수비를 워낙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박혜민 이전의 센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때 이천웅이랑 저거 누구야 이영종 썼어요 센터로. 그죠. 진짜 심각했죠 아주. 네. 최원준이 그 수비 못한다 하는데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잠실의 그 광활한 외야를 수비를 하기에는 박혜민만한 존재가 없고 또 막상 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LG가 쓸 수 있는 센터가 생각보다 없죠. 최원영 네. 아니면 홍창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홍창기는 좀 그죠, 이제 안 될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는 팀에 대한 의리와 실리 두 가지를 모두 제일 잘 챙긴 계약 같아요. 어떻게 보면 LG 입장에서는 김현수보다도 박혜민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잠실 도미노 피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됐고요. 좀 비싸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혜민의 수비 능력은 사실 국내 3대 중견수라고 하잖아요. 박혜민, 정수빈, 김호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박혜민은 뭔가 특별한 반클래스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올해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하면 선수 몸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혜민 선수가 못해도 2할 후반대는 항상 쳐주고 있으니까 물론 시즌 중에 기복은 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점이나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수비뿐만이 아니라 이 주루나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혜민보다 기스폰트 잘 되는 선수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 생각보다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선수들도 남겨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다고 기사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좋은 계약이라고, 충분히 좋은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 LG의 중견수 그 유병주가 스탠바이 된 거를 봤을 때나 향후에 시장에 풀리는 중견수가 흔치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아주 잘 잡았고, 박혜민도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15억이나 깎고 남았으니까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내년에 잠시 원정 갈 때마다 또 이제 정수빈 아닌 박혜민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계약에 이제 너무 좋은 점만 얘기했으니까 조금 걸리는 거를 얘기하자면, 일단 박혜민이 90년생이에요. 36살부터 이제 계약이 시작되고 36, 37, 38, 39세까지 이제 계약이 될 텐데, 그 나이 먹고 사실 어느 프로리그든 간에 센터 수비가 안 꺾이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죠.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경우는 옛날 토리 헌터 말고는 진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KBO 오면 더 그렇겠죠. 근데 박혜민이 뭐 물론 올 시즌 그 도르왕까지 오랜만에 또 차지했을 정도로 이 스프린트 스피드가 죽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사람 이제 30대 되면 그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이제 체감 되잖아요. 뭐 저도 30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죠. 20대만 해도 당장 그런데 30대면 더 그렇죠. 심지어 운동선수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엘리트 수비와 엘리트 주루 능력을 쭉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세월의 흐름 때문에 약간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계약 후반에는 어쩌면 꽤나 고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박혜민이 올해 기록한 출루율이에요. 이게 올해 출루율이 .379였거든요. 이게 21년에 삼성 나오기 전에 그 .383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좋았을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올해 우르크가 좀 뻥튀기 된 것도 있고, 근데 올해 그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서 진짜 볼을 끈질기게 잘 골라내는 그렇죠. 거를 네.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이게 커리어 후반까지 쭉 이어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또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출루율이 한 330 찍는 타자랑 380대 찍는 타자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올해 보여줬던 이런 출루에서의 강점의 모습을 쭉 유지할 수만 있다면 또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이중적인 그런 생각이 좀 공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혜민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LG로 이적을 한 이후에는 두산에서는 정수빈, LG에서는 박혜민, 이 두 선수가 중견수가 아닌 모습을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두 선수가 각 팀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6 시즌도 두 선수가 이제 두산과 LG의 중견수 자리를 좀 잘 맡아주길 바라면서 다음 선수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수는 기아 타이거즈와 재계약에 성공한 이준영 투수인데요. 3년 1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PD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남았구나. 그냥 거의가 끝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있는 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 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좌타 상대로 슬라이더는 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좌완 원 포인트가 리그에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만번 깎은 슬라이더라고 하죠. 그건 진짜 예술 그 자체이긴 해요. 근데 약간 요새 체감상으로 피홈런이 조금 많아진다고 느끼고 있기는 해요. 제가 직관 갔을 때도 그렇고 볼 때마다 뭔가 일발장타를 맞는 게 조금 늘어났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가 자원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곽도규 선수가 수술을 해서 올해 돌아오거나 내년에 돌아오거나 할 텐데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할지 아직 모르는 거고, 최지민 선수 재구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가지고 지금 이만한 자원 불펜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아는. 그래서 남긴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잘 남았다 싶기도 하고, 이준영이 이러면 김범수는 얼마 받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임기영 선수 보내고 서건창 선수 방출하고 2차 드래프트 보상에 박찬호 보상금이면 이준영 선수 계약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모기업 자금 사정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이준영도 적당히 기분 좋게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영 선수 얘기도 해봤고요. 다음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LG 트윈스에서 KT 위즈로 이적을 한 3년 50억을 주고 위즈의 이제 또 경로당 선수 중에 한 명이 된 김현수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또 희재님의 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강백호가 나갔으니까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죠. 그래서 김현수 선수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과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액 50억 보장이면 사실 좀 억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선수가 올해 조금 리바운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였나 하면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LG 오퍼를 생각해보면 또 이게 얼마나 큰 오퍼였는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LG가 아마 3년 35 정도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현수가 온 거는 뭐 강백호 다 떠나서 뭐 당장에 이 선수가 초저점을 찍진 않겠죠. 아무래도 클래스가 있는 타자고 올해는 또 장타까지 좀 리바운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전력 상승이냐라고 하면은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강백호 빼고 보면. 근데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OPS .806 12홈런 쳤었거든요 올해. KT에 당장 이만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아현민이랑 외국인 타자 제외하면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영입을 했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바보 같은 영입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수가 88년생이에요. 이게 38살 구간 들어간 타자가 이제 38세에서 40세 시즌을 KT에서 뛰는 건데 그때 유의미한 타격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영호의 사례가 뭔가 KBO를 망쳐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커리어가 하락세에 접어든 선수가 꺾이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나 최영호만큼 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한테 최영호만큼 치라고 바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년도부터 장타툴은 한참 꺾인 상태잖아요. 올해 좀 튀었다고 해도 지난 3년간 .383, .418, .422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칠 건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면 3년 50억이라는 보장 금액은 좀 많이 과하다라고 좀 한줄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백호를 놓쳤으니까 이 자리 타선 보강은 필수였겠지만 안 그래도 KT 팬들이 우리 팀 경로당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곧 40이 다 돼가고 사실상 지명 타자만 가능한 C등급 선수를 3년의 2조건? 많이 의아하긴 하죠. 물론 불과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MVP 받은 선수인 만큼 뭐 당장은 평타 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KT 내년 시즌의 향방은 김현수가 어떻게 활약하는지에 좀 따라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앞에 두 분이 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허경민, 안현민, 김현수 막 이렇게 들으면 좀 무서운데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액 보장은 KT가 타선 보강이 좀 많이 급한 거는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현수가 지명타자로 나서면 어느 정도 저점 방어는 되겠지 생각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보다 김현수 리더십을 좀 높게 친다라고 저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KT가 좀 더 젊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투자가 선행이 되었어야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투자의 선행 없이 김현수가 왔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김현수 선수는 K기 아니라 K 위에 올라가는 데코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죠. 젊은 걸 만들어 놓고 김현수를 영입했을 때 그 팀이 완벽하게 친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위에 데코만 잔뜩 해놨는데 K기 1층이면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김현수 자체도 이게 오김박 트리오라고 했죠 작년에. 그러니까 FA 계약으로 좀 많이 돈을 받았던 선수 오지환, 김현수, 박혜민 셋이 묶여서 LG 팬들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그 시절 김현수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보장이라 옵션도 없어서 그냥 50원은 통째로 줘야 되는 상황이고 KT 팬분들이 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솔직히 조금 듭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KT 위즈가 뭐 2015년도부터 이제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 팀 역사는 좀 가장 짧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팀 평균 연령은 좀 가장 높은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 또 좋은 활약을 선보였기 때문에 내년 시즌 KT 위즈에서 또 좋은 활약하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 최원준 선수가 이제 동명이인으로 2명이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또 FA가 됐습니다. 두 선수 중에 저희는 먼저 타원준부터 볼 건데요. 4년 48억으로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희진님부터 들어볼까요? 최원준 선수. 저는 단언컨대 역사상 최악의 영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네. KBO 통틀어서. 그러니까 뭐 나이도 아직 28, 29세고 물론 이 선수가 리바운딩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뭐 우르크 100점 찍으면서 뭐 평소 그 최원준 하던 만큼 있잖아요. 그 출루율 딱 3할 후반대, 장타율 딱 4할 초반대 한 30도로 하고 뭐 한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이 선수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왜 최악의 영입이라고 벌써 단정짓냐면 그냥 구단의 무브가 이게 너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 선수가 3루수로 뛰었던 그 2019년 그 재앙적인 시즌 아시죠? 네. 기아 팬이시니까 아실 텐데 그 최원준 이후에 커리어 최악의 저점을 찍은 게 바로 올해였습니다. 근데 올해 당장에 이 선수한테 4년 48억 계약을 안긴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전 진짜 모르겠고요. 이 선수한테 반등을 기대할 거면 근데 저는 같은 포지션에 있는 배정대한테도 똑같이 반등을 기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배정대가 중견수 수비는 더 안정적이잖아요. 최원준의 중견수 수비가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좀 수비 포지션에서 불안정함도 있는 선수인데 왜 48억이나 주고 데려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김현수보다 더 이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단 뭐 데려왔으니까 잘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KT 22인 보상 선수가 타 팀에 비해서 좀 맛이 없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저는 최원준보다 당장 유의미해 보이는 투수 자원도 꽤나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상 선수가 지금 시점으로는 안 떴잖아요. 그죠. 근데 떴는데 뭔가 이 선수가 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 저 진짜 좀 많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KT가 지금까지 외부에서 3명 데려온 데 쓴 금액이 강백호의 하나 계약금보다 더 많아요. 타 팀 입장에서 봐도 차라리 그 돈으로 강백호를 잡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이런 행보를 봤을 때 강백호 선수가 충분히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가요. 사실 그나마 최원준이 나이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컨택 능력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점은 플러스 요소일 수 있겠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수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외야에서 한 자리 얼마나 잘 차지해야 하는가는 본인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심을 첨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부진할 선수가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 잘 잡고 반등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요. 여담이지만 16년도 드래프트에서 KT가 최원준 거르고 다른 1라운드 픽 지명해서 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KT로 오게 된 거는 좀 흥미로운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남태현이었나요? 남태혁 고르고 그 남태혁이죠, 하나가 네. 김재원 골라서 이제 기한테 왔습니다. 서울 최원준 시절이죠. 네. 사실 최원준이 아마 NC 팬분이 여기 오셨어도 제가 더 얘기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때문에 21년도에 야구를 봤었고 이 선수한테 욕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했던 만큼 그만큼 정감이 있는 선수예요. 스토리도 기아에 많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최원준이 기아에서 4년 40억 단연 계약을 제시했었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들은 야 그걸 왜 거절하냐 했을 때 저는 그럴만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견수에 적응을 하고 올해 본인의 가진 툴을 진짜 완벽하게 만개를 한다면 분명 더 이상 바랄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1년 뒤가 지나서 올해 FA 시장 때 FA를 신청한 그 자신감을 보면서
야, 이거 기아 있을 때 타석에서 접근을 그렇게 무대뽀로 하더니 FA도 그렇게 무대뽀로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유망한 오툴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컨택 툴은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장타 툴은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좀 장타나 OPS보다도 좀 살아나가는 유형으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성장 방향성 자체를. 그리고 어깨, 주루 이런 것도 솔직히 확실한 편입니다. 상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최현준의 어깨에 많이 맞아본 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를 나열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중견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T 외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견수로 보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풀타임 중견수를 시킨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승 시즌 있잖아요. 작년에 기아가 우승했을 때 중견수로 많이 나와서 우승 시즌 중견수인데 수비가 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소크라테스 아니면 뭐 김호령, 박정호가 그 후반 막판에 대수비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왼쪽에 소크라테스라도 중견수 출신이니까 범위는 좀 넓어서 그리고 이창진도 중견 출신이니까 범위가 넓어서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좀 부각이 덜 된 거지. 중견수 수비 애초에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구도 간간히 실수를 하는 편인데 중견수를 시킨다 풀타임으로 그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선수를 우익수를 보낼 거냐? 그럼 우익수에는 안현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익수로 가야겠죠? 근데 좌익수는 안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소위 말해서 낯을 너무 가립니다. 좌익수를 하면 낯을 가려요. 그리고 1번 타자, 2번 타자도 낯가립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좌익수도 본인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인가 어디서 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안현민을 좌익수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그럼 중견수를 시켜야 되는데 아 그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싶고 그러니까 이 밸류가 그렇게 높은 선수인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는 진짜 몇 년간 정말 좋아했던 선수지만 이 선수가 이 돈을 받고 여기에 가야 된다. 저는 너무 오버페이라고 좀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희재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최원준 선수의 이 4년 48억 계약 조금은 좀 오버페이가 아닌가 하는 또 의견을 좀 보여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산 베어스의 두 투수들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이영하 선수가 4년 52억 계약으로 두산 베어스와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두산 팬 입장으로 저는 이영하 선수가 지금 홍건희 선수가 빠진 입장에서 투수 조장의 느낌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 팀에 있어서 좀 리더십도 괜찮게 보여주는 이영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 이 금액은 좀 뭐 다른 팀들도 관심이 있었던 팀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계약 금액을 괜찮다고 봤는데 패널분들은 이 정도 금액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경쟁이 붙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네. 더 많이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진짜 선발 보장한 팀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영 선수의 고점이라고 하죠. 그 17승 했던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물론 두산 팬들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줬다랑 페이컷에서 남은 거고 고점을 보였던 선수니까 이 정도 받을만 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고점 보였던 거 생각을 하고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제시 받은 거를 차고 두산에 재계약을 한 거 보면 이게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영하라는 선수를 지금으로서는 선발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근데 불펜 투수로서의 이영하의 가치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높게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기본적인 컨트롤 불안 이슈가 지금 너무 많이 그쵸. 터진 지가 네.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볼넷 남발이 이제 좀 문제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커맨드 자체는 잡혀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높은 팔각도에서 아래로 내려 꽂아주면서 던진 선수인데 가닥은 잡혀있어요. 슬라이더랑 커브 다 아래로 깔고 앞에 좀 이제 던지고 이런 기본적인 가닥은 잡혀있고 무엇보다 이제 삼진을 그래도 9이닝당 이제 9개 잡아낼 수 있는 불펜 투수가 KBO에 생각보다 안 많기 때문에 이영하 같은 유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비교할 만한 게 작년에 LG랑 계약했던 장현식이랑 좀 비교할 만한 것 같은데 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장현식이 최근 성적은 조금 더 나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현식이 4년 52억 풀보장이었나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하도 이 정도 계약 받는 거 이러면 풀보장이 아니었죠, 이영하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네, 이영하 선수가 과거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스프링 캠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비빔국수를 뜨겁게 먹어서 뜨빔으로 좀 유명한 선수기도 한데요. 그랬었죠. 그 정도로 이제 팬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선수고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영하 선수 내년에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또 이영하 선수와 함께 두산과 재계약에 성공한 투수 최원준 선수인데요. 4년 38억이라는 금액으로 두산과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원준 선수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선수로서 이 계약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패널분들도 최원준 선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수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도 경쟁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돈을 깎고 두산에 남았다. 두산에서 은퇴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사실 최원준 선수도 보여준 고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고 그렇죠. 꾸준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도 그래도 1인분 적어도 1인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경쟁도 있었고 돈을 깎고 본인이 남았다. 그리고 두산에서 보여준 로열티나 두산에서 했던 꾸준함 그러니까 기복은 이때 할 수 있는 건 한다라는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은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원준 선수는 아무래도 좀 피홈런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잠시를 벗어난다면 또 피홈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었는데 두 선수 이영하 선수랑 최원준 선수 모두 두산과의 의리를 선택을 하면서 두산 베어스와 2026 시즌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가 두산과의 의리를 좀 보여줬다면 정관대 선수가 이제 좀 다뤄볼 선수인데 네. 일단 FA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서 이제 방출이 된 김재환 선수인데요. 두산 팬들의 제 반응을 좀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유니폼을 굉장히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짜로 줘도 안 가진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고 참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는 참 뒤통수가 얼얼할 그런 선수인데 타팀 팬들이 보기에는 이 김재환 선수의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모든 이슈를 묻어버릴 정도의 큰 사건이긴 하거든요. 아니, 전말이 어떤지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되었기에 말은 줄이겠지만 이거는 제도의 허점을 뚫은 것을 넘어서 김재환이 보여주는 이 행보는 보상선수 제도의 근간부터 뒤흔들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KBO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손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세부사항 자세히 파악 못하고 안일하게 계약을 진행한 두산 프런트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건 사고가 있었어도 그간 활약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준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배신감이 없을 거예요. 뭐 이 방송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김재환 선수는 돌아선 팬들이 제일 무섭다는 것 하나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더해서 FA 시장 초반부터 이런 일개 스포츠 에이전시가 이렇게 구단 위에서 날뛰는 행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에이전시도 문제고 저는 일단 김재환 선수한테 뭔가 좀 주목을 하면 사실 기사의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겠지만 두산 쪽에서도 원래 받던 연봉 10억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실드, 명예, 돈 모두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보면 다른 구장에 가서 본인의 성적을 좀 챙김으로써 본인의 그 유산을 좀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 같은데 다른 선수도 아니고 김재환이 이제 와서 다른 구장 가서 본인 성적을 올려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어떤 명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두산 팬이 아니면 김재환을 어떤 팀이 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약물 전과가 있었던 선수고 그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저도 포함이지만 뭐 어쨌든 두산 팬들 입장에서 싫어할 만한 선수가 전혀 아니었었잖아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제가 두산 팬은 아니지만 제가 두산 팬이었으면 저도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뭐 원래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올해 부진한 성적 때문에 FA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단의 잔류 의사를 밝혀놓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팬들 입장에선 충분히 석이 나갈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이 계약을 애초에 4년 전에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조항으로 보상선수 편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KBO랑 구단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김지환 선수 얘기까지 해봤는데 제가 또 당사자인 또 두산 팬 입장으로서 김지환 선수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김재호 선수 은퇴식 때 김지환 선수가 역전 3런을 치면서 극적으로도 승리를 거뒀던 그런 좋은 기억을 남겨줬음에도 이렇게 시즌 끝나고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은 몰랐는데 네, 내년에 김지환 선수 없이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KBO의 지금 보류권 제도라는 게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선수 한정해서 하는 얘기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세세하게 아예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다 조항 새겨놔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끔 앞으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환 선수가 지금 이렇게 된 방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9개 팀과 다 이제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참 이 쉽게 다른 팀들도 계약을 선뜻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김지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지 다른 팀과 또 계약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6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671번째 에피소드 2025년 KBO 스토브리그 중간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저는 이제 두산 팬이고 PD님이 기아 그리고 희재님이 KT 그리고 영아님이 롯데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각 팀 고해성사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6개 팀도 진행을 할 거고요. 청취자분들의 공감대를 10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고요.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목요일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원호님, 전희재님 그리고 변영아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